이제 이렇게 발산 정리를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회전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회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벡터장이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벡터장이 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사고실험 모델을 어떤 게 적절할까요? 여러분들이 여름 틀에 많이 일기예 배워서 봐요. 일기예보가 나올 때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름 틀에 태풍이 올라와요. 그 태풍이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 있는 회전을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회전 그러면 태풍이 회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태풍의 회전이에요. 발산이에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여기 기호는 볼게요. 여기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렇게 취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컬 이렇게 써도 같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수학적 정의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수학적 정의라고 하는 자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여기도 중요해요.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을 이용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발산 정리에서도 발산의 수학적 정의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가우스가 의미를 붙인 발산 정리라고 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 수학적 정의보다는 스토크가 의미를 붙인 스토크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잠깐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하여튼 간에 컬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컬은 벡터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벡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크기와 방향이 같아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은 크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최대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환은 이 위쪽 부분을 뜻해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먼저 여기는 방향을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태풍이 돌 때 태풍이 회전을 할 때 내가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ISS에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있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태풍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태풍이 이렇게 회전을 할 거 하잖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태풍은 면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태풍이 회전하는 그 원반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이 만약에 손가락을 감싸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한다면 목소리를 계속 크게 하려고 했더니 발을 멈춰요. 하여튼 한다면 결과값의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그 원반을 뚫고 나오는 방향인 거예요. 이 방향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순환이라고 하는 말은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거를 자기장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암페어 법칙이나 비오사발의 법칙을 통해서 자기장을 계산할 때 나왔었어요. 왜냐면 어떤 도선이 있다라고 보고 이 도선의 이만큼 거리에서 자기장은 어떻게 돼요? 자기장은 이 도선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로 쭉 하고 둘러보겠죠?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도는 거를 바로 이 부분 여기를 자기장으로 바꿔봐요. B라고 이렇게 바꾸고 여기 길이에 따라서 자기장을 해경로 내로 선적분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암페어 법칙에서 여기를 서큘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순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발산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선속이라고 하는 플럭스가 나오는 거고 이쪽에서는 여기 이만큼 부분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순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두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크 정리 꼴을 먼저 보여줄게요. 스토크 정리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만큼 부분을 여기 차분을 델타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을 D로 바꿔요. 미분으로 바꿔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요. 넘겨준 다음에 양쪽을 적분을 해요. 그러면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쪽은 적분꼴이 이렇게 나오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벡터가 있는 거죠. 이 벡터 자체에 회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면적분을 취해준 거예요. 그 자체가 등호를 중심으로 여기는 위쪽만 이만큼 남을 테니까 뭐만 남아요? 이만큼만 남을 테니까 순환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조그만 소용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냇물에 물이 흘러가는 돌 사이를 흘러가는 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소용돌이가 여러 간데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그 작은 소용돌이를 다 더한 거는 큰 소용돌이와 같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여기 의미 자체가. 다르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가지고 스토크 정리가 좀 뒤에 나오는데 그 모양을 틀림없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나 해보죠. 여기 예측각좌표기에서 회전의 정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벡터 전 시간에 벡터 해석학 중에서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렇죠? 전 시간에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여기를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3x3 이렇게 행렬을 만든 다음에 그 뒤에 소거법을 통해서 계산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그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간단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여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먼저 회전이라고 하는 자체를 뭘 생각하면 쉽다고? 여러분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태풍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생각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수학적 정의에서 스토크 정리라고 하는 거로 넘어가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포인트는. 그리고 여기 실제 직각좌표계에서 회전의 정리를 계산할 때는 가우스 수거법을 쓰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i를 중심으로 세워서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2x2로 계산하고 j를 중심으로 지우고 2x2로 계산하고 k를 중심으로 지우고 소거를 하고 2x2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문제를 하나 볼게요. 이제 저기 보면은 회전의 발산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회전의 발산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의 발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쪽은 회전인 거지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전의 발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값을 한 번 정도 계산을 해보고 여기를 기억해두면 나중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계산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부러 만들었어요. 여기 회전의 발산. 그러면 회전의 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벡터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때 지금 이 꼴은 무슨 꼴이에요? 벡터 삼중적에서 스칼라 삼중적 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저기는 매트릭스를 써서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저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그냥 두 번으로 나눠서 계산을 할게요. 먼저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느라고. 그래서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하고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를 먼저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다시 여기 스칼라 프로덕트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1번 하고 전체 2번으로 계산할 거예요. 유화는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냐면 제일 위에는 뭐를 써주는 거냐면 단위 벡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 여기는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에 파셜 x, 파셜 y, 파셜 z 꼴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는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x, y, z 방향으로 a 벡터의 크기 성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순서를 항상 위에는 단위 벡터 그리고 여기는 편미분 형태 그리고 여기는 a 벡터의 크기 형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을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리고부터 소거법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i를 중심으로 2x2를 만들었고 여기를 j를 중심으로 2x2를 만들었고 단지 여기에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빼줄 때 마이너스가 여인수라고 하는 규칙 때문에 붙는다라고 하는 것만 잊어먹지 마요.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K도 이렇게 소거를 해서 2x2를 곱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만약에 여기 예를 들면은 혹시나 해서 이렇게 되겠죠. K를 중심으로 지우면은 여기 단위 벡터 K를 써주고 그리고 이쪽 파셜 X를 여기 A 벡터의 Y축의 성분으로 이렇게 취해주면 되는 거고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없을 테니까 이쪽 이렇게 곱해서 빼주면은 빼기가 이렇게 돼 있고 Y축 방향의 편매분을 가지고 편매분을 여기 X축 방향의 A 벡터의 X축 방향의 크기를 이렇게 편매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결과값 자체가 나왔어요. 이 결과값 자체에다가 이만큼 나오는 거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 그 뒤에 여기를 다시 뭐를 실어준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가 회전의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만큼은 벡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발산이에요. 그럼 결과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벡터예요. 벡터예요. 그러면 얘는 스칼라 값인 거지. 그러니까 결과는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차하는 순간 이거 계산할 때 헷갈려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첫째 항, 그리고 둘째 항, 그리고 셋째 항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혼합 편미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근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은 y, x예요. 그렇죠? 여기를 먼저 편미분을 하고 x에 대해 또 편미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x, y, z로 서로 항 자체가 다 다르죠. 모든 항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값 자체는 계산을 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이 값 자체는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경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두면 편해요. 다시 말해서 저기는 제목처럼 회전의 발산은 무조건 0이 나와요. 이 안에 값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값을 여기 지금 벡터다가 어떤 값으로 바꾸든지 간에 무조건 회전의 발산은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어떤 임의로 숫자값이나 등등등을 넣어서 한번 계산들을 해봐요.
그러면 무조건 회전의 발사는 0이에요. 이 한 자체를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응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적용을 할 때 훨씬 더 편해요. 일단은 여기까지 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에는 뭐냐면 기울기의 회전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예요. 기울기, 그레디언트의 커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럼 이건 뭐가 나올까요? 이건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봐요. 여기를 먼저 계산하고 그 뒤에 그 계산값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한번 구해봐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직관적으로 뭐가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전의 발산이나 기울기의 회전은 무조건 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를 한 번 정도만 증명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증명을 해놓으면 나중에 적용하기가 정말 편해요. 자, 그러면 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봐요.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에 관한 공식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나머지 여기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특히 여기 보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들을 해둬요. 그리고 한 번 정도만 머리 쪽으로 인지들을 해둬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아까 말했지만 여기 회전의 발사는 0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처럼 기울기의 회전도 0이 나와요. 이 두 값을 증명을 해보면 여기 정도는 기억을 해둬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도 똑같이 이제 우리는 직각좌표계를 통해서 회전을 나눠봤어요. 그러면 두 가지 더 남았죠. 원통좌표계와 부좌표계가 나왔어요. 부좌표계가 나왔는데 이것도 직각좌표계에서 여러분들이 다뤘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단지 좀 복잡할 뿐이에요. 이런 식들도 다 여러분들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원통좌표계에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하고 똑같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수고를 해서 곱하고 이만큼 값이 있다는 것만 잊어먹지 말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고,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요 항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몇 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들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냥 좌표 변화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증명을 공학수학이나 또는 수비물리 시간에 배워요. 그런 쪽에서 한번 증명들을 해봐요. 우리는 이해를 할 건 그거예요. 직각좌표계 계산하는 거, 원통좌표계, 그리고 부좌표계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해놓고 나중에 불러다가 어떤 실제적인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순서를 조심해야 돼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위에 단위 벡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파셜 형태로 여기에 루, 파이, 제트 원통형 좌표계의 요소들, 그리고 여기는 r, 세타, 파이로 부좌표계의 요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벡터에 해당 벡터의 크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분의 크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저런 형태를 구성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회전까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지만 스토커 정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스토커 정리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발산 정리처럼. 그러면 이 스토커 정리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회전이라고 하는 거에 수학적인 정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정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항만 두 개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아까는 여러분들 이 항이 왼쪽에 있었고 이 항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리미트를 취해서 여기를 극한을 취한 값을 이렇게 썼던 거고, 이쪽은 이 값이 안 붙어있고 등호가 이렇게 있던 그 값이에요. 자, 그래서 저기도 여러분들이 알아보게 되면은 이건 뭐죠? 이쪽이 뜻하는 거는 서큘레이션을 뜻해요. 순환을 뜻해요. 암페어 법칙 같은 걸 할 때 순환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는 A 벡터의 회전을 면적적 분한 거예요. 그렇죠? A 벡터의 회전을 면적적 분한 거예요. 이 두 개가 같다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언뜻 생각하면 이쪽이 계산할 거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계산이 편해요. 아까 발산 정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스토커 정리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쓰여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기당과 전위사의 관계를 이제 공부를 할 때 거기에서 전기당의 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를 2로 쓰잖아요. 전기당의 세기의 회전, 다시 말해서 이렇게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붙은 거, 전기당의 세기의 회전은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들을 증명할 때 쓰여요. 그러면 이게 전기당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당의 세기에도 관련이 돼 있어요. 자기당의 세기는 기호를 H로 쓰는데 자기당의 세기는 회전은 다시 말해서 자기당의 세기의 회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고 이쪽에
H라고 하는 기호가 들어가요. 이게 H가 자기장의 세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의 회전은 여기는 0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이때는 J라고 하는 전류 밀도가 나와요. 전류 밀도다라고 하는 이런 식들을 증명할 때 쓰여요. 다시 말해서 자기장의 세기의 회전은 전류 밀도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암페어 법칙의 미분 형태인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 쓰이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뒤에 가면, 더 뒤에 가면은 벡터 포텐셜이라든가 또는 암페어 법칙의 주의 법칙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걸 증명을 할 때 여기는 스토크 정리가 쓰여요. 이 스토크라고 하는 분은 패러데이보다는 후배고 맥스웰보다는 선배예요. 근데 이 스토크 정리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이 스토크 정리로. 자, 그러면 여기 꼭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들을 해놔야 돼요. 저거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두는 게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전기장과 자기장을 계산할 때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꼭 수치들을 해요. 자, 이제 라플라시안으로 왔네. 거의 다 맞죠? 자, 그러면 라플라시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이거는 기울기의 발산이에요. 기울기의 발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기울기의 발산,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여기는 식을 보면 금방 알아요. 기울기, 요만큼씩은 뭐예요? 기울기인 거지. 그쵸? 여기는 대리라는 연산자고, 여기는 스칼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라장에 여기 대리라는 연산자를 그대로 곱하게 되면은 여기가 그레디언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기울기니까 기울기에 여기 정곱이 있네. 그러니까 발산인 거예요. 기울기의 발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 자체는 스칼라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두 번 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 번 이렇게 취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틀림없이 단위 벡터가 전곱으로 만나기 때문에 같은 것만 살아남죠. 그리고 서로 직각인 거는 다 0이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직각좌표계에서 정의를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 자체는 어떻게 돼요? 단지 우리가 여기 같은 것만 살아났기 때문에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리고 단위 벡터는 1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위 벡터는 다 소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플라스의 정의가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라플라스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쓰는 방정식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이걸 쓰게 돼 있냐면 그 뒤에도 잠깐 설명을 하는데 이걸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쪽 값 자체가 그러니까 0일 때 이때를 라플라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포화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어떤 값을 가질 때 어떤 값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최적전화 밀도라고 하는 자체를 유전율로 나눠준 값이 있어요. 이렇게 값을 갖게 되면은 포화송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바로 이쪽을 구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전 경계값 문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때 저것들이 쓰여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여기에서 공식만 이해를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요만큼 부분을 썼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가 0이 되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조함수라고 했는데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의 꼴이에요. 그러니까 조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그러니까 지금 라플라스는 여기는 스칼라량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벡터로 쓴 거예요. 벡터로 쓰게 되면은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장인 경우에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자체는 나중에 정정 경계값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두 가지씩을 크게 많이 써요. 물론 영상전화법도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겠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은 포화송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걸 이용해서 경계값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 쓰여요. 자, 그러면 운용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됐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죠. 좀 전까지 라플라스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요. 라플라시안까지.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했나 하는 거를 사고 실험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조건이냐면 다이버전스가 컬, 여기도 그 다이버전스가 컬, 다이버전스 컬, 다이버전스 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값이 0일 때, 0이 아닐 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바로 이런 모델을 가장 간단하게 벡터의 흐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다이버전스 A라고 하는 벡터장이 있는데 A라는 벡터의 다이버전스도 0인 거고 그리고 A라는 벡터의 회전도 0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벡터가 어떻게 움직일 때일까요? 어떤 식일 때일까? 여기 이때는 이런 경우인 거죠. 제가 먼저 예를 들면은 이때는 아마 어떤 흐름이 한 방향으로 쭉 지나갈 때일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기준이 되는, 만약 여기를 경계면이라고 한다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0일 거예요. 그렇죠? 발산이 0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얘가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회전을 않고 있지, 회전하지 않고 있지, 그래서 회전도 0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발산은 0이 아니에요. 어떤 값을 가져요. 근데 회전은 0이에요. 이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면 돼요. 상상을 잘 했을 테지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어떤 상자 안에 촛불을 생각을 해봐요. 또는 유리구 안에 촛불을 생각해봐요. 바로 이런 식으로 촛불에서 나오는 빛이 쫙 하고 퍼져나갈 때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안에 있는 촛불 또는 이 촛불을 전하라고 바꾸면 전하가 소스가 되겠죠. 이 소스에서 전기장 자체가 쫙 하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쪽에 발산은 0이 아니고 값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대신 지금 빛 자체가 직선으로 쭉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회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회전은 0일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경우는 여기는 발산은 0이에요. 하지만 회전은 0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 이 경우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바로 이런 거겠지. 만약에 어떤 흐름이 뭐 유체 같은 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원을 그리면서 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발산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얘가 원운동으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을 그려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발산은 0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 회전은 0이 아니겠죠?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문제. 발산도 0이 아니고 회전도 0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때는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때는 태풍이에요. 그러면 태풍이라고 하는 자체는 회전하면서 퍼져나가는 경우죠. 바로 그런 경우예요. 바로 그런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회전하면서 퍼져나가는 경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정확하게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벡터가 회전하면서 모든 벡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돌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나가는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몇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사고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나머지 산수는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정도 증명을 해보면 더 좋겠지만. 자, 그러면 됐고 이 모델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이렇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 스칼라 함수가 이렇게 r분의 1이라고 하는 스칼라 함수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래요. 그런데 이 r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것처럼 이렇게 거리 함수인 거예요. 바로 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한번 머릿속으로 쭉 한번 따라가 봐요. 근데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 문제에서 이 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문제의 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전체 내에서 분극을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속방 면전화 밀도 그리고 또 하나 부속 최적 전화 밀도 같은 걸 구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걸 구할 때 바로 여기 있는 해가 쓰여요. 이 해도 여러 번 쓰여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를 알고 있으면 굳이 이거를 다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계산을 하고 지금 세 말을 기억을 해놨다가 유전체 내에서 분극 문제를 넣을 때 쓰인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먼저 여기에서 지금 스칼라장이라고 하는 거에 그레디언트를 구하래요. 이 문제는 실제로 전기당 자기당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썼던 그 의미 없는 숫자하고는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취하면 되는 거냐면 먼저 여기가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지? 그랬을 때 실제 계산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하지만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z에 대한 편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맞아요. 이 하나만 계산할 수가 있으면 나머지 2번이나 3번도 같은 형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것만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리고 나머지는 주관적으로 쓰면 돼요. 옆에처럼. 그럼 첫 번째, 유망학한 부분을 계산을 할 거예요. 단위 벡터만 띄고 있어요. 단위 벡터는 이따가 붙일 거고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게 r분의 1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r이라고 하는 자체는 루트 안에 있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면 자체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으로 쓰고 루트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편매분을 하래요. 편매분을 할 건데 이만큼을 편매분을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값들은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를 u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으로 나올 테고 u를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n-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를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y나 z쪽은 상수 취급돼서 0으로 없어지고 여기만 미분을 하게 되면 2x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2는 없어질 테고 x만 남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남고 이만큼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값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를 u를 놓고 치환적분을 해봐요. 그럼 여기 금방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실제는 뭐였어요? 얘니까, 요거 있는 얘니까 이만큼 부분을 우리가 r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크기로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를 했어요. 아, 첫 번째 값을 계산을 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r 3승분의 x꼴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텀과 세 번째 텀도 똑같은 방법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를 y, 여기를 z로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값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단위 벡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단위 벡터 붙이고 단위 벡터를 각 축에 따른 값으로 여기 i, j, k로 붙인 다음에 쭉 쓰게 되면 이것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정리를 할게요. 여기를 우리가 지금 보면 r 3승분의 1로 이렇게 묶어내고 나면은 이렇게 x의 단위 벡터, y의 단위 벡터, z의 단위 벡터 꼴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만큼 부분을 뭐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크기와 방향이니까 여기는 벡터겠죠? 그래서 여기를 r 벡터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게 유명한 식이에요. 여기는 꼭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결국에 여기는 이 값을, 여기는 이 값 자체를 그레디언트를 취하게 되면은 얘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r 3승분의 r 벡터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전차 내에서 분극을 계산을 할 때 속방 면자나 밀도나 또는 구속 최적전화 밀도를 계산할 때 이 식이 쓰여요. 그 뒤에도 계속 쓰여요. 몇 번 쓰여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어요. 나머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왔네. 이것도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번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공부를 했냐면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를 가지고 네 가지를 다뤘던 거예요. 어떤 걸 다뤘어요?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 기울기, 그리고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 발산, 그리고 컬이라고 하는 거, 회전, 그리고 또 하나 라플라시안을 다뤘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상상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은 기울기라고 하는 자체는,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자체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물방울이,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가는 걸 상상하면 돼요. 그러면 됐고, 그리고 발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육면체 유리상자 안에 촛불이 있어요. 그 촛불빛이 퍼져나가요 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상상하면 돼요. 그리고 컬이라고 하는 자체는 인공위성에서 태풍을 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상상하면 돼요. 그리고 라플라스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기울기의 발산이에요. 기울기의 발산. 그래서 나중에 저것들은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여러분들이 쓰여요. 바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라플라스 방정식, 그리고 포화성 방정식, 오늘 뭐 저기 영상법 등등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